혹시 저희 채널을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교훈이 되는 사연입니다. 81세 할머니께서 직접 보내주신 이야기인데요. 가족의 소중함과 탐욕의 무서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1세인 이순옥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평생 겪어본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이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일이지만 다른 분들에게도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남편 종수와 함께 작은 어촌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생선 가게를 운영하며 소박하지만 알찬 삶을 꾸려나갔죠. 그런데 23년 전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아들 상훈과 며느리 미영이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한순간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당시 8살이던 손자 민준이만 남겨진 채로 말이죠. 그때부터 저와 남편은 민준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부모 없이 자란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죠. 생선가게 수입과 아들 내외의 사망보상금, 남편의 연금으로 민준이를 키웠습니다. 다행히 민준이는 공부를 잘했고 장학금으로 대학까지 졸업했죠. 민준이는 25세의 간호조무사인 유진이와 결혼했습니다. 처음 유진이를 봤을 때는 참 예쁘고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준이가 할머니, 유진이 소개하고 싶어요 라고 데려왔을 때 유진이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2년 후에는 귀여운 손녀 하늘이까지 낳아줬습니다. 3년 전 남편 종수가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신 후 저는 민준이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늘이는 현재 초등학교 1학년으로 정말 영리하고 말도 잘하는 아이예요. 할머니 말도 잘 듣고 뭐든 궁금해하는 게 참 사랑스러웠죠. 그런데 몇 달 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던 어촌 토지가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구역에 포함되면서 10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 거예요. 솔직히 그런 큰 돈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민준이는 IT 일하며 나름대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유진이도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 하늘이를 위해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늘이 이름으로 20년 만기 정기적금을 넣어둔 거예요. 그리고 또 민준이에게 좋은 소식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싱가포르로 6개월간 파견을 보내주기로 한 거예요. 해외 경험도 쌓고 연봉도 올라간다고 하니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민준이는 떠나기 전에 저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촌계장 박철수 씨가 저희 집에 들렀을 때 일이에요. 박 계장이 유진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옥 어르신 땅이 풍력단지에 들어가서 10억 보상금 받았다면서요? 정말 부러워요. 그 순간 유진이의 표정이 확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귀를 쫑긋 세우더라고요. 박 계장이 돌아간 후 유진이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그 보상금 얘기가 정말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응, 정말이야. 그런데 그 돈은 이미 하늘이를 위한 20년 정기적금으로 넣어뒀어. 중도해지는 나 아니면 안 돼. 도장도 내가 보관 중이야. 하늘이가 시집 갈 때까지 건들지 마라. 그때 유진이가 보인 반응이 조금 이상했어요. 겉으로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네, 할머니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하늘이를 위해 그렇게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말했지만 눈빛이 어딘가 달라 보였거든요.
그 후로 유진이의 행동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살갑게 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자주 해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뭔가 저를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죠. 처음에는 며느리가 정성을 다해 시할머니를 모시는구나 싶어서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유진이 마음속에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10억이라는 큰 돈을 보고 탐욕이 생긴 거였죠. 그 돈을 어떻게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 유진이의 진짜 속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냥 며느리가 더 잘해주려고 노력한다고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하늘이도 엄마의 변화를 조금씩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끔 엄마가 요즘 할머니한테 너무 잘해줘라고 말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말을 듣고도 엄마가 할머니 사랑하는 거지, 좋은 일이야 라고 넘어갔죠.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나면서 저는 유진이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계획이 제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만큼 무서운 것인지도 모른 채로 말이에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유진이는 저를 어떻게 없애버릴지 궁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억을 혼자 차지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정말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유진이의 행동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착한 며느리 행세를 하고 있었지만 가끔 제가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보이는 표정이 달랐거든요. 특히 제가 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서랍장 쪽을 유심히 쳐다보는 모습을 몇 번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이가 갑자기 남편 종수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평소에는 할아버지 얘기를 별로 안 하던 아이가 말이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전에 배를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 배 지금 어디 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창고에 그냥 두고 있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아무도 안 썼지. 민준이도 배 몰 줄 모르고. 그때 유진이가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 요즘 유튜브 보면서 배 운전하는 법 공부하고 있어요. 나중에 할머니 모시고 바다 구경 가드리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뭐든 배우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유진이는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후 유진이는 실제로 창고에 가서 남편의 배를 확인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배였지만 아직 쓸 만한 상태였거든요. 남편이 워낙 배를 아끼던 사람이라 관리를 잘 해놨었죠. 유진이는 그 배를 보고 뭔가 계획을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그 후로 유진이는 틈틈이 유튜브로 배 운전법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그런 유진이를 보며 젊어서 그런가 잘 배운 애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죠. 설마 그런 무서운 목적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편 유진이는 기상청 일기예보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폭염특보가 언제 내려질지, 바다 날씨는 어떨지 계속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생활 패턴도 관찰하고 있었어요. 언제 부두에 사람이 없는지, 어떤 시간대가 가장 조용한지 말이죠. 저는 그런 유진이의 행동을 보면서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며느리가 부지런하고 꼼꼼한 성격이구나 싶었거든요. 특히 날씨를 자주 확인하는 건 빨래나 농사일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유진이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할머니, 혹시 수영할 줄 아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수영? 아니, 할 줄 모르지 왜. 유진이는 웃으며 그냥 궁금해서요. 바닷가에서 살아오셨으니까 혹시 하실 줄 아나 해서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아니야. 수영은 전혀 못해야 라고 말했죠. 그때 유진이의 눈빛이 잠깐 번뜩이는 걸 봤는데 그냥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기상청에서 폭염특보가 발효된다고 예보했습니다.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어선다는 소식이었죠. 유진이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뭔가 기다렸던 일이 일어난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유진이가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하늘이 유치원 간 사이에 바닷바람 쐬러 갈래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그 섬이요. 할아버지 운전하실 때 어깨 너머로 배웠었기도 하고 최근에 유튜브 보고 공부했어요. 할머니 모시고 가려고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날씨도 너무 더웠고 유진이가 배를 몰 줄 안다고 해도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유진이가 계속 설득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섬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아시잖아요. 할아버지 생각도 나고 바다 바람도 시원할 거예요. 그리고 저 정말 배운전 연습 많이 했어요. 결국 저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남편 종수가 정말 좋아하던 곳이었거든요. 우리가 젊었을 때 자주 가던 작은 섬이었죠. 그곳에서 둘이 도시락 먹으며 이야기하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종수가 좋아하던 거기. 오랜만에 한번 가볼까.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유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무서운 계획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죠. 유진이는 그날 오전에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배에 기름도 넣고 구명조끼도 챙기고 물과 간단한 음료수도 준비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할머니를 모시고 나들이 가는 것 같았거든요. 하늘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후 유진이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갈까요? 날씨 좋을 때 가야죠. 저는 아직도 조금 불안했지만 유진이의 성의를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추억이 있는 곳을 오랜만에 가본다는 생각에 조금 설레기도 했죠. 부두로 가는 길에 유진이는 계속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그 시간에는 대부분의 어부들이 이미 나갔고 마을 사람들도 집에 있어서 부두는 한적했습니다. 배에 오르면서 저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종수가 배를 모는 모습,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모습, 그리고 그 작은 섬에서 둘이 도시락을 나눠 먹던 모습 말이에요. 그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전혀 몰랐죠. 유진이는 배를 시동 걸고 능숙하게 조작했습니다. 유튜브로 공부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유진이는 몇 번 혼자 연습을 했던 거였습니다. 저 몰래 말이죠. 배는 천천히 부두를 떠나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바다 위에서 부는 바람은 정말 시원했어요. 하지만 그 바람 속에 숨겨진 무서운 계획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유진이는 배를 몰면서 가끔 저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점점 이상해 보였어요. 뭔가 다른 의미가 담긴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그 작은 무인도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편안한 마음이었지만 유진이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으로 향해 가는 시작이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배는 약 30분 정도 달려 그 작은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남편 종수와 함께 자주 오던 곳이었는데 오랜만에 보니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작은 모래사장과 바위, 그리고 몇 그루의 나무가 있는 정말 아담한 섬이었죠. 유진이는 배를 모래사장에 댔습니다. 그리고 저를 부축해서 섬에 내려주었어요. 발이 모래를 밟는 순간 남편과 함께 왔던 추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여기 그늘에서 좀 쉬세요. 도시락 챙기고 올게요.
유진이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나무 그늘 아래에 앉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다를 바라보았죠. 파도 소리와 바다, 냄새가 그리웠던 남편을 더욱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진이가 배 쪽으로 돌아서더니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를 돌아보는데 그때 유진이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지금까지 보여줬던 착한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무서운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유진이의 목소리도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평소의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죠. 그 적금 도장 안 줄 거면 여기서 죽어버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물어봤어요. 유진아, 지금 뭐라고 했니? 그러자 유진이는 더욱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하늘이 핑계 대지 마. 그 돈은 내 거였어야 해. 10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 그걸 그냥 하늘이 준다고? 저는 그제서야 유진이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착한 며느리 행세를 한 것도 저에게 잘해준 것도 모두 그 10억 때문이었던 거예요. 유진아, 그 돈은 하늘이 미래를 위한 거야. 내가 왜 그러니? 제가 그렇게 말하자 유진이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하늘이 미래? 웃기지 마. 그 돈으로 우리가 당장 잘 살 수 있는데 왜 20년을 기다려야 해? 할머니가 그 도장만 넘겨주면 되는 거야. 저는 그때야 유진이가 얼마나 무서운 계획을 세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외딴 섬에 저를 데려온 이유를 알게 된 거죠. 유진아, 정신 차려. 그 돈은 절대 건드릴 수 없어. 하늘이를 위한 거야. 하지만 유진이는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눈에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죽으세요. 할머니가 죽으면 그 돈은 자동으로 민준이한테 상속되고 민준이는 내 남편이니까 결국 내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저를 향해 다가와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그 충격의 모래 위에 넘어졌죠. 81세 할머니가 어디 힘이 있겠어요. 유진아, 정말 미쳤구나. 제가 소리쳤지만 유진이는 이미 배 쪽으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일어나려고 했지만 넘어진 충격에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유진이는 배에 올라타더니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마지막으로 외쳤어요. 할머니, 여기서 생각 좀 해보세요. 그 도장 위치만 알려주면 다시 데리러 올게요. 저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유진아, 돌아와. 미친 짓 하지 마. 하지만 유진이는 이미 배를 돌려서 섬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가로 뛰어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배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고 저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깨달았어요. 이 작은 무인도에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물도 없고 제대로 된 그늘도 거의 없어요. 게다가 폭염특보가 내린 날이었거든요. 기온이 35도를 넘어선다고 했는데 이런 곳에서 하루만 지내도 큰일 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유진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게 되었어요. 폭염이 예보된 날을 골라서 사람이 없는 시간에 아무도 찾지 않는 무인도로 저를 데려온 거였죠. 정말 무서운 계획이었습니다. 배가 완전히 사라진 후 저는 섬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모래사장과 바위, 그리고 몇 그루의 나무가 전부였어요. 물을 구할 곳도 없고 음식을 구할 곳도 없었습니다. 휴대폰도 당연히 터지지 않았고요. 다행히 주머니에는 하늘이를 위해 늘 들고 다니던 초콜릿 비스킷 같은 작은 간식거리들이 있어서 아껴 먹으며 버텼습니다. 하늘이가 할머니, 배고파요 할 때를 대비해서 항상 준비해뒀던 것들이었거든요. 태양이 점점 높이 올라가면서 기온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에 있어도 숨이 막힐 정도로 더웠어요. 게다가 아침부터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탈수 증상이 시작되었어요. 입술이 바짝 마르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유진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착했던 아이가 이런 무서운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싶었어요. 10억이라는 돈이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무서웠습니다. 저녁이 되어가면서 기온은 조금 내려갔지만 이미 저는 심한 탈수와 열사병 증상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의식도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득 하늘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귀여운 증손녀가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를 찾을 텐데 엄마는 뭐라고 말할까 싶었거든요. 그리고 싱가포르에 있는 민준이는 또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모래 위에 누워 있으니 몸이 아프기도 하고 무엇보다 목이 너무 말라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별이 참 많이 보였지만 그런 것들을 감상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나무짚에 맺힌 이슬을 먹으며 버텼지만 또다시 해가 뜨며 폭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남편 종수에게 도와달라고 빌었어요. 그리고 하늘이와 민준이를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제가 사라진 것을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유진이가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유진이도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완전히 예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 무인도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무서운 시간이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그때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때 마을에서는 유진이가 아무렇지 않은 듯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를 무인도에 버리고 혼자 돌아온 유진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오후에 하늘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을 때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어디 갔어요? 하늘이의 순진한 질문에 유진이는 잠깐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친구 할머니 집에서 하루 주무시기로 하셨어. 하늘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친구 할머니요? 할머니가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요. 유진이는 조금 초조해하면서도 계속 거짓말을 이어갔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가시게 된 거야. 내일 돌아오실 거야. 그런데 하늘이는 평소보다 영리한 아이였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가방이 그대로 있어요. 할머니는 어디 가실 때 항상 가방 가져가시는데 유진이는 점점 더 당황했지만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냥 가까운 곳이라서 가방 안 가져가신 거야. 그날 저녁 이웃에 사는 김영희 아주머니가 집에 들렀습니다. 김영희 아주머니는 저와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분이었거든요. 생선 가게도 자주 오시고 마을 소식도 같이 나누던 분이었어요. 유진아, 어제 할머니 안 보이던데 어디 가셨대요? 김영희 아주머니의 질문에 유진이는 불안한 눈빛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아, 할머니는 옛날 친구분 댁에 가서 주무시고 계세요. 오래 못 본 분이시라서 하루 더 계시기로 하셨어요. 김영희 아주머니는 조금 의아해했어요. 그래. 근데 순옥이가 어디 가실 때는 항상 나한테 말하고 가시는데 이번엔 말씀 안 하시더라. 어디 아프신 건 아니지? 아니에요. 건강하세요. 그냥 갑자기 가게 된 거라서요. 유진이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김영희 아주머니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유진이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러 놓은 상태였죠.
다음 날 아침, 하늘이가 또 물어봤어요. 엄마, 할머니 언제 오세요? 할머니 없으니까 심심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 할머니가 곧 오실 거야. 유진이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제가 그 무인도에서 어떻게 되고 있을지 뻔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폭염 속에서 물도 없이 하루를 보냈으니 이미 위험한 상태라는 걸 말이죠. 오후에는 마을 이장님이 들렀습니다. 마을 어르신들 안부를 확인하러 다니시는 중이었거든요. 순옥 어머니는 어디 계시나? 할머니는 친구분 댁에 가셨어요. 이틀 정도 계시기로 하셨어요. 이장님도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순옥 어머니가 집 비우는 일이 거의 없는데 혹시 몸이 아프신 건 아니고? 아니에요. 건강하세요. 그냥 오랜만에 친구분 만나러 가신 거예요. 유진이는 같은 말을 반복했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수상하다는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어요. 저는 워낙 집을 잘 비우지 않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김영희 아주머니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유진아, 할머니 연락처 좀 알려줄래?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 한번 드리고 싶어. 유진이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을 거예요. 저한테 휴대폰이 없다는 것도, 그리고 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아, 할머니가 휴대폰을 집에 두고 가셨어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되네요. 김영희 아주머니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 했어요. 그럼 그 친구분 집 전화번호라도 알려줄래? 그것도 할머니가 안 알려주셨어요. 내일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다려보세요. 유진이의 대답은 점점 더 어색해졌고 김영희 아주머니도 뭔가 이상함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가 자기 전에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없으니까 집이 이상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유진이는 가슴이 찔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저지른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죠. 한편 그 무인도에서 저는 이틀째 되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탈수와 열사병으로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유진이는 자신의 계획이 예상보다 빨리 들통날 수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계속 저를 찾고 있었고 특히 김영희 아주머니가 계속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유진이는 아직 자신이 놓친 한 가지 결정적인 실수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마을 어귀 부두에 설치된 CCTV 말이에요. 그 CCTV는 유진이가 저를 태우고 나간 모습과 혼자 돌아온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거든요. 거짓말은 계속 거짓말을 낳습니다. 유진이는 하나의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들이 서로 맞지 않기 시작하면서 진실이 드러날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마을에서는 본격적으로 제 행방에 대한 의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영희 아주머니는 밤잠을 설쳤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계속 들었거든요. 아침 일찍 김영희 아주머니는 다시 저희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이장님과 함께였어요. 유진아, 할머니 정말 언제 오시는 거야? 사흘째인데 아직도 소식이 없네. 유진이는 점점 초조해하면서도 같은 거짓말을 반복했어요. 오늘 오신다고 하셨어요. 친구분이 많이 아프셔서 좀 더 계시게 된 거래요. 이장님이 직접 나서서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분이 누구신지 알 수 있을까? 혹시 순옥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안 되니까 말이야. 유진이는 이미 답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김순자 할머니라고 하시는데 옛날 서울에서 살 때 친구분이래요. 할머니가 연락처는 안 알려주셔서. 하지만 이장님은 오랫동안 마을에서 살아온 분이었거든요. 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어요. 순옥 어머니가 서울에 친구가 있다고?
내가 아는 한순옥 어머니는 이 마을 떠나신 적이 거의 없는데 유진이는 당황하면서도 계속 거짓말을 이어갔어요. 아, 그게 할머니가 젊을 때 잠깐 서울에 계셨던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김영희 아주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순옥이는 결혼하고 나서 이 마을 한 번도 떠난 적 없어. 나하고 40년 넘게 친구로 지냈는데 내가 모를 리가 있겠니? 그 말에 유진이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거짓말이 들통날 위기에 처한 거죠. 그럼 혹시 할머니가 기억을 잘못하신 건 아닐까요? 이장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유진 씨, 지금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정말 어디 계신 거예요? 유진이는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끝까지 거짓말을 고집했어요. 정말 친구 할머니 댁에 계세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하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특히 김영희 아주머니는 확실히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김영희 아주머니는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경찰관님, 저희 마을 할머니 한 분이 사흘째 연락이 안 돼요. 며느리는 친구 집에 갔다고 하는데 할머니 성격상 그럴 리가 없어요. 경찰은 김영희 아주머니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유진이를 불러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머니가 언제 어디로 가셨다고 하셨죠? 사흘 전에 서울 친구분 댁으로 가셨어요. 그 친구분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안 알려주셔서 모르겠어요. 경찰은 유진이의 답변이 일관성이 없다는 걸 눈치챘어요. 그리고 더 자세한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가실 때 뭘 가져가셨나요? 아무것도 안 가져가셨어요. 가까운 곳이라고 하시면서 가방도 안 가져가셨다고요? 며칠 계실 건데? 유진이는 점점 더 궁지에 몰렸어요. 자신의 거짓말이 얼마나 허술한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한편 경찰은 더 체계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곳곳에 설치된 CCTV 확인하기로 한 거예요. 실종자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는 것이 기본이니까요. 그날 저녁, 하늘이가 유진이에게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 진짜 언제 와요? 유치원 친구들한테 할머니 없다고 말하니까 이상하게 봐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유진이는 더욱 초조해졌을 거예요. 아이까지 거짓말에 연루시키고 있다는 죄책감도 들었을 테고요. 하늘아, 할머니 얘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마. 알겠지? 하늘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요? 할머니가 어디 가셨는데 말하면 안 돼요? 그냥 가족 일이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 하지만 하늘이는 영리한 아이였어요. 엄마의 행동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유진이는 결국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거든요. 경찰까지 나서서 조사를 시작했다는 게 무서웠을 거예요. 한편 그 무인도에서 저는 사흘째 되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심각한 탈수 상태였고 의식도 간간히 흐려지고 있었어요. 체온 조절도 제대로 안 되어서 밤에는 춥고 낮에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더웠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늘이와 민준이를 다시 봐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저를 버티게 했거든요. 유진이는 아직도 자신이 저지른 일이 곧 들통날 거라는 걸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특히 부두의 CCTV에 증거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는 점점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진실이 밝혀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유진이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 사이 저는 그 작은 무인도에서 생과 사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과연 누군가 저를 찾아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그곳에서 생을 마감해야 할까요? 그런 절망적인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나흘째 되는 날 아침,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하루가 지났고 할머니의 행방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담당 형사인 박 형사는 먼저 마을 곳곳의 CCTV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실종자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이니까요. 그는 마을 이장과 함께 CCTV가 설치 곳들을 하나하나 체크했어요. 이장님, 이 마을에 CCTV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나요? 그리 많지는 않아요. 마을 입구에 하나, 그리고 부두에 하나 있어요. 나머지는 개인 가게들에 몇 개 정도고요. 박 형사는 제일 먼저 부두의 CCTV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바다가 인접한 마을이다 보니 혹시 할머니가 바다 쪽으로 가셨을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부두 관리사무소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는데 며칠 전 영상에서 뭔가 이상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사흘 전 오전 10시경 할머니와 젊은 여성이 함께 배에 오르는 모습이 선명하게 촬영되어 있었어요. 이장님, 이 젊은 여성이 누구인지 아세요? 이장님이 자세히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거 순옥 어머니 며느리 유진 씨네요. 그런데 저 배는? 저 배가 어떤 배죠? 순옥 어머니 돌아가신 남편분 배예요. 종수 어르신이 생전에 고기잡이 할 때 쓰던 배죠. 박 형사는 더욱 자세히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약 1시간 후 유진이 혼자서 배를 몰고 돌아오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거든요. 이상하네요. 할머니는 어디 계시고 며느리만 혼자 돌아왔을까요? 이장님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순옥 어머니가 배에서 내린 모습은 없네요. 이상해요. 박 형사는 즉시 유진이를 경찰서로 불러들였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였거든요. 유진 씨, CCTV를 확인해 봤는데 사흘 전에 할머니와 함께 배를 타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처음에는 서울 친구 집에 갔다고 하셨나요? 유진이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자신이 놓친 CCTV 때문에 모든 게 들통날 위기에 처한 거죠. 그게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를 어디로 데려가신 건가요? 유진이는 이제 더 이상 거짓말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바다 구경을 가셨어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섬으로. 그럼 할머니는 지금 그 섬에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갑자기 다른 배를 타고 가셨어요. 박 형사는 유진이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다른 배요? 그 무인도에 다른 배가 있었다고요? 유진이는 점점 더 궁지에 몰렸습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으면서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있었어요. 한편 그 시각 무인도에서 저는 나흘째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간식은 조금씩 아껴 먹고 있었지만 이미 거의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나무잎에 맺힌 이슬을 혀로 핥아 먹으며 간신히 버티고 있었지만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멀리서 배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간신히 일어나서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목이 말라 있었지만 필사적으로 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그 배는 너무 멀리 있어서 제 소리를 듣지 못했나 봅니다.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저는 그때 정말 절망했습니다. 혹시 이게 마지막 기회였는데 놓친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경찰서에서는 유진이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유진이의 진술에 너무 많은 모순이 있다는 걸 확신했어요. 유진 씨, 다시 한번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유진이는 이미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이 곧 들통날 거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거든요. 정말 할머니가 다른 배를 타고 가셨어요. 저는 할머니를 섬에 내려드리고 배를 정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어부분이 와서 할머니를 태우고 가셨어요. 그 어부가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박 형사는 더 이상 유진이의 거짓말을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유진 씨, 거짓말은 그만하시고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때 유진이가 마침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로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하지만 여전히 진실을 다 말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박 형사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더 심각한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유진이가 그 핵심에 있다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은 유진이를 더욱 강하게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유진이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거든요. 유진 씨, 이제 그만 진실을 말씀하세요. CCTV에 모든 게 다 찍혀 있어요. 할머니와 함께 나가서 혼자 돌아오신 거 맞죠? 유진이는 이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도 덜덜 떨리고 있었고요. 저는 정말 할머니를 그 섬에 두고 오신 거죠? 왜 그런 일을 하신 겁니까? 박 형사의 날카로운 추궁에 유진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실을 다 털어놓을 용기는 없었어요. 할머니가 그 섬에서 내리겠다고 하셨어요. 81세 할머니가 무인도에서 내리겠다고요? 말이 됩니까? 정말이에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생각이 난다고, 혼자 있고 싶다고 하셨어요. 박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진 씨, 거짓말하지 마세요. 할머니를 왜 그 섬에 버리고 온 겁니까? 그때 유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무엇을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까? 유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조금씩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그 10억을 절대 안 준다고 하셨어요. 하늘이한테만 주겠다고. 박 형사는 드디어 사건의 동기를 파악했습니다. 돈 때문에 할머니를 버린 겁니까?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10억이면 우리 가족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돈인데 왜 하늘이만 가져야 해요? 유진이의 말에서 그동안 숨겨왔던 탐욕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죽이려고 한 겁니까? 아니에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좀 혼나게 하려고. 무인도에 81세 할머니를 혼자 두고 온 게 혼나게 하려던 거였다고요? 유진이는 자신이 한 말의 모순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편 하늘이는 집에서 혼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경찰서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할머니가 며칠째 안 보인다는 것도 이상했어요. 김영희 아주머니가 하늘이를 돌봐주러 왔을 때 하늘이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아주머니, 엄마가 사나흘 전에 할머니랑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안 들어오시고 엄마만 들어왔어요. 김영희 아주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하늘이가 직접 봤니? 네, 창문에서 봤어요. 엄마가 할머니 없이 혼자 들어오는데 이상했어요. 이 증언은 경찰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7세 아이의 순수한 증언이었기 때문에 더욱 신빙성이 있었거든요. 경찰서에서는 유진이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박 형사는 이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할머니를 어느 섬에 두고 왔습니까?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정확히 어디인지. 빨리 말하지 않으면 할머니가 정말 위험해집니다. 벌써 나흘이 지났어요. 그때서야 유진이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달았어요. 81세 할머니가 무인도에서 나흘을 보냈다면
정말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작은 섬이에요. 마을에서 배로 1시간 정도. 정확한 방향을 말씀해 주세요. 유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섬의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박 형사는 즉시 해경에 연락을 취했어요. 할머니 구조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 시각, 그 무인도에서 저는 5째 날을 맞고 있었습니다. 간식은 이미 모두 떨어졌고 아침 이슬만으로는 수분 보충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몸은 거의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의식도 간간히 흐려지고 있었고 이제는 걸을 힘도 거의 없었어요. 그늘 아래에 누워서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저는 마지막 힘을 내어 기도했어요. 하늘에 계신 남편 종수에게 그리고 하느님께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늘이와 민준이를 다시 한 번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경찰서에서는 유진이가 마침내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그 섬에 두고 왔어요. 10억 때문에 미안해요. 박 형사는 즉시 구조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흘이 지난 상황에서 81세 할머니가 무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헬기와 구조선을 보내세요. 분 단위로 생명이 위험합니다. 유진이는 수갑을 찬 채로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이제야 완전히 깨달은 거였죠.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과연 저를 무사히 구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유진이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저지른 이 끔찍한 일에 대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유진이가 자백한 후 경찰은 즉시 구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는 갑작스럽게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거죠. 안 돼요. 이러면 저 감옥에 가요. 하늘이는 어떻게 해요? 유진이는 조사실에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잠깐 한눈을 판 사이 화장실에 간다며 나간 유진이가 그대로 도망쳐 버린 겁니다. 박 형사는 즉시 추격 지시를 내렸어요. 도주범을 즉시 체포하라. 그리고 구조 작업은 계속 진행해. 유진이는 경찰서에서 뛰쳐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이를 데리고 어디든 도망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기보다는 도망치는 것을 선택한 거죠. 집에 도착한 유진이는 김영희 아주머니에게서 하늘이를 급하게 데려왔어요. 하늘아, 엄마랑 어디 가자. 빨리, 엄마, 왜 그래요?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하늘이는 엄마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무서워했어요. 유진이의 얼굴이 완전히 변해 있었거든요. 유진이는 황급히 짐을 챙기고 하늘이를 데리고 차에 올랐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정하지 못한 채 무작정 도망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저 무서워요. 할머니는 정말 어디 계신 거예요? 하늘이가 울먹이며 물었지만 유진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할머니를 무인도에 버렸다는 사실을 7살 딸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경찰은 유진이의 도주 사실을 파악하고 즉시 추적에 나섰습니다. 차량 번호와 인상착의를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어요. 한편 해상에서는 구조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해경 헬기와 구조선이 유진이가 알려준 위치를 중심으로 수색을 시작했어요. 그 시각 무인도에서 저는 의식을 잃었다가 깨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5일째를 맞으면서 몸은 거의 한계에 달했어요. 탈수로 인해 체온 조절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마지막 힘을 내어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다행히 헬기에서 저를 발견했습니다. 구조대원이 내려와 저를 응급처치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금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살았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하늘이와 민준이를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죠. 한편 도주 중이던 유진이는 점점 더 다급해지고 있었어요. 경찰의 추적을 피해 이 도로 저 도로로 다니다 보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되었거든요. 엄마, 배고파요. 언제 집에 가요? 하늘이가 계속 울먹이자 유진이는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아이까지 힘들게 하면서 도망 다니는 자신이 한심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도주한 지 몇 시간 후 유진이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급한 마음에 과속을 하다가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마침 반대편에서 오던 대형 트럭과 정면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꽝! 엄청난 충돌음과 함께 유진이의 차는 완전히 박살났어요. 다행히 하늘이는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큰 부상은 없었지만 유진이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유진이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머리와 척추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의사들은 식물인간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뇌사 상태일 가능성도 있어요. 하늘이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어요. 엄마가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고 있는 모습을 본 거죠. 엄마, 엄마, 아이의 절규하는 소리가 응급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에 도착했어요. 도주범 유진이가 사고를 당한 상황을 확인한 거죠. 용의자는 현재 중환자실에 있고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회복될지는 미지수예요. 한편 저는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5일간의 무인도 생활로 심각한 탈수와 영양실조 상태였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의료진은 저희 생존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81세 할머니가 5일간 무인도에서 버티신 게 정말 대단해요. 보통은 이틀도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주머니 속 간식과 이슬로 버틴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이와 민준이를 다시 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저를 버티게 한 것 같았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던 민준이는 급히 귀국했어요. 어머니가 실종되었다가 구조되었다는 소식과 아내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동시에 들은 거죠. 병원에 도착한 민준이는 저를 보고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어요. 유진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저는 민준이를 보고 안도했어요. 그리고 하늘이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늘이는 괜찮니? 우리 하늘이는? 네, 하늘이는 괜찮아요. 지금 아동보호소에서 임시로 보호받고 있어요. 유진이는 결국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저지른 일 때문에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은 거였죠. 10억을 탐내다가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인과응보였어요. 남을 해치려 한 사람이 결국 자신이 더 큰 해를 당하게 된 거죠. 병원에서 사흘 정도 치료를 받은 후 저는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의료진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어요. 아마도 하늘이와 민준이를 다시 만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민준이는 매일 병원에 와서 저를 돌봤어요. 그리고 계속 사과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유진이를 제대로 못 봤어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저는 민준이에게 말했어요. 민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 마음속은 정말 알기 어려운 거야. 유진이도 처음부터 나쁜 아이는 아니었을 거야. 하늘이도 매일 병원에 와서 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머니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했어요. 할머니 없으니까 정말 무서웠어요. 다시는 어디 안 가시죠? 그래, 하늘아. 할머니가 하늘이 곁에 있을게. 한편 경찰 조사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하늘이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형사님이 하늘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할머니랑 어디 갔다 온 날 기억나니? 네, 기억나요. 엄마가 할머니랑 아침에 나갔는데 점심때 혼자 들어왔어요. 그때 하늘이가 뭐라고 물어봤지? 할머니 어디 갔냐고 물어봤는데 엄마가 친구 할머니 집에 갔다고 했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니? 할머니는 어디 가실 때 항상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그날은 안 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 가방도 그대로 있었어요. 7살 아이의 순수한 관찰력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진이의 친정어머니 최경숙 씨도 병원에 찾아왔어요. 딸이 저지른 일을 알고 충격에 빠져 있었거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잘못 키웠어요. 최경숙 씨는 저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계속 미안하다고 했어요. 제 딸이 정말 미쳤나 봐요. 어떻게 어르신을 그런 곳에 버릴 수가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최경숙 씨를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세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유진이가 왜 그랬는지 당신도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제 딸이 저지른 일인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최경숙 씨는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의 관대함에 더욱 미안해한 거죠. 병원에서 일주일 정도 지낸 후 저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제 무사 귀환을 축하해 줬어요. 김영희 아주머니는 저를 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순호가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야. 얼마나 무서웠을까. 영희야, 나도 너를 다시 볼 수 있어서 정말 기뻐. 마을 이장님과 다른 분들도 모두 저의 무사함을 축하해 줬어요. 그리고 유진이가 저지른 일에 대해 안타까워했습니다. 순옥 어머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돈 때문에 그런 짓을 하다니. 며칠 후 중환자실에 있는 유진이를 문병 갔습니다.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는 유진이를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유진아. 저는 의식 없는 유진이에게 말했습니다. 넌 왜 그랬니? 그 돈이 그렇게 중요했니? 우리가 가족인데. 유진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기계의 신호음만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많이 보고 싶어 해. 엄마 보고 싶다고 매일 울어. 빨리 일어나서 하늘이한테 사과해야지. 하지만 의사들은 유진이가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어요.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서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민준이, 하늘이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회사의 사정을 얘기하고 한국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받았어요. 할머니, 앞으로는 제가 할머니를 잘 모실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어요. 민준아, 내가 자책할 일이 아니야. 그냥 우리 셋이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 하늘이는 처음에는 엄마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나쁜 일 했어요? 하늘아, 엄마가 잘못 생각한 거야. 하늘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였을 거야. 저는 하늘이에게 엄마를 원망하지 않도록 가르쳤어요. 아이가 상처받지 않는 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그 10억의 정기적금은 그대로 하늘이 명의로 유지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계획대로 하늘이가 27살이 될 때까지 그 돈을 건드리지 않기로 했어요. 이 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결국은 하늘이를 위한 거야. 하늘이가 커서 좋은 일에 쓰면 돼.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김영희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야. 돈 때문에 가족을 해치다니. 그래도 이제 끝났어. 우리는 다시 평범하게 살면 돼. 저는 이 일을 통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변하기 쉬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의 사랑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함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조용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어요. 민준이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와 하늘이를 위해 아침을 준비해주고, 하늘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해 줍니다. 하늘이는 처음에는 엄마가 없어서 많이 울었어요.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해도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밝아지고 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는데 선생님이 잘 그렸다고 칭찬해 줬어요. 하늘이가 신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뻐요. 이 아이만큼은 밝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민준이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일에만 매달리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철없었어요. 앞으로는 할머니와 하늘이를 잘 챙기겠어요. 민준이는 요즘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와서 저와 하늘이와 시간을 보내요. 주말에는 함께 시장도 가고 바닷가 산책도 하고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진이는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있어요. 의사들은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합니다. 뇌사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문병을 가요. 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는 유진이를 보면 마음이 복잡해요. 그 아이가 저를 무인도에 버렸던 일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동시에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유진아, 넌 왜 그랬니? 그 돈이 그렇게 중요했니? 의식 없는 유진이에게 말해봐도 대답은 없어요. 기계의 신호음만 조용히 울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늘이도 가끔 엄마를 보러 갑니다. 아이는 엄마가 왜 깨어나지 못하는지 완전히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엄마, 하늘이에요. 빨리 일어나서 같이 놀아요. 아이의 순수한 목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유진이가 저지른 일 때문에 이런 불쌍한 상황이 된 거니까요. 최경숙 씨는 아직도 가끔 저를 찾아와서 사과를 해요. 딸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 딸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경숙 씨, 이제 그만해요.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하늘이를 위해 힘내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사건 때문에 많이 충격받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가족을 더욱 따뜻하게 챙겨주고 있습니다. 김영희 아주머니는 거의 매일 저희 집에 들러서 안부를 묻고 반찬도 가져다 줘요. 순호가, 하늘이 키우느라 힘들지.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고마워, 영희야. 내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 마을 이장님도 하늘이 교육비며 여러 가지를 신경 써주세요. 마을 전체가 하늘이를 보살펴주는 느낌이에요. 그 10억의 정기적금은 여전히 하늘이 명의로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처음 계획대로 하늘이가 27살이 될 때까지 그 돈을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 돈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지만 결국은 하늘이의 미래를 위한 돈이거든요. 하늘아, 할머니가 너를 위해 저축해둔 돈이 있어. 내가 다 크면 그 돈으로 공부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렴. 네, 할머니. 저 커서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 될게요. 요즘 저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들을 자주 생각해봐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정말 알기 어렵다는 것. 돈에 대한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유진이는 처음부터 나쁜 아이는 아니었어요. 민준이와 결혼했을 때만 해도 참 착하고 예쁜 아이였거든요. 저한테도 잘했고 하늘이도 예쁘게 낳아줬고요.
하지만 10억이라는 큰 돈을 보는 순간 마음이 변한 거예요. 탐욕이 사람을 어떻게 변하게 만드는지 직접 봤습니다. 그때 제가 무인도에서 죽을 뻔했을 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이와 민준이를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는 절망감, 그리고 유진이에 대한 분노와 원망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들이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하늘이 다 보고 있었구나. 사람은 욕심 부리면 결국 자기 발등 찍게 돼 있다. 유진이가 10억을 차지하려고 저를 해치려 했지만 결국 자신이 더 큰 피해를 당하게 되었어요. 돈도 얻지 못했고, 건강도 잃었고, 가족도 잃었고, 자유도 잃었죠. 지금은 병원 침대에서 기계에 의존해 겨우 숨만 쉬고 있어요. 정말 인과응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82세가 되었어요.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 아이가 올바른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켜봐야 하거든요. 민준이도 이제 진짜 아버지가 되었어요. 하늘이와 함께 숙제도 하고 책도 읽어주고 주말에는 나들이도 가고요. 예전에는 일만 하느라 가족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는데 이제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가끔 남편 종수가 생각납니다. 만약 종수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종수는 사람 보는 눈이 참 좋았거든요. 유진이의 변화를 미리 눈치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아요. 일어난 일은 일어난 거고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니까요. 저희는 서로 사랑하며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께도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돈은 분명 필요한 것이지만 돈 때문에 가족을 해치거나 양심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진이처럼 탐욕에 눈이 멀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돼요.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절대 잊지 마세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만큼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뒤늦게 깨닫지 마시고요. 오늘도 하늘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제게 안겼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이런 단순한 말 한마디가 세상 어떤 보물보다 소중합니다. 10억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가족이 건강하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하늘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언젠가 유진이가 깨어나서 진심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기다리면서 저희 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낫습니다. 저희 가족은 조용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어요. 민준이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와 하늘이를 위해 아침을 준비해주고, 하늘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해 줍니다. 하늘이는 처음에는 엄마가 없어서 많이 울었어요.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해도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 엄마 언제 깨어나요? 하늘아, 그건 하늘이 아버지도 할머니도 모르는 일이야. 그냥 우리끼리라도 건강하게 지내자. 하늘이는 이제 8살이 되었지만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또래보다 훨씬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가끔 어른스러운 말을 해서 저를 놀라게 하기도 합니다. 할머니, 엄마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 하늘이가 뭘 안다고? 돈 때문이었죠. 할머니 돈을 갖고 싶어서요. 저는 하늘이의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어린아이가 이런 복잡한 어른들의 사정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하늘아, 엄마를 미워하지는 마렴. 엄마도 하늘이를 많이 사랑했어. 네, 할머니. 저도 엄마 사랑해요. 빨리 깨어나서 미안하다고 말하면 좋겠어요. 민준이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일에만 매달리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철없었어요.
유진이만 믿고 할머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민준아,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나쁜 게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야. 민준이는 요즘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와서 저와 하늘이와 시간을 보내요. 주말에는 함께 시장도 가고 바닷가 산책도 하고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진이는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있어요. 의사들도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문병을 가요. 하늘이도 가끔 함께 갑니다. 엄마, 빨리 깨어나세요. 하늘이가 많이 보고 싶어 해요. 하늘이가 의식 없는 엄마에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유진이가 저지른 일은 용서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늘이의 엄마이고 민준이의 아내였거든요. 최경숙 씨는 아직도 가끔 저를 찾아와서 사과를 해요. 딸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딸을 어떻게 키웠길래. 경숙 씨, 이제 그만해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유진이가 깨어나면 그때 얘기하고 지금은 하늘이를 위해 힘내요.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 사건 때문에 많이 충격받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저희 가족을 더욱 따뜻하게 챙겨주고 있습니다. 김영희 아주머니는 거의 매일 저희 집에 들러서 안부를 묻고 반찬도 가져다 줘요. 순호가, 하늘이 혼자 키우기 힘들지.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고마워, 영희야. 내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 마을 이장님도 하늘이 교육비며 여러 가지를 신경 써주세요. 마을 전체가 하늘이를 보살펴주는 느낌이에요. 그 10억의 정기적금은 여전히 하늘이 명의로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이 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돈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지만 결국 하늘이의 미래를 위한 돈이에요. 하늘아, 할머니가 너를 위해 저축해둔 돈이 있어. 내가 다 크면 그 돈으로 공부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렴. 네, 할머니. 저 커서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 될게요. 하늘이의 순수한 대답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아이만큼은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저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들을 정리해보곤 해요. 사람은 정말 알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 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유진이는 처음부터 나쁜 아이는 아니었어요. 민준이와 결혼했을 때만 해도 참 착하고 예쁜 아이였거든요. 하지만 10억이라는 큰 돈을 보고 마음이 변한 거예요. 탐욕이 사람을 어떻게 변하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죠. 하늘이 다 보고 있었구나. 사람은 욕심 부리면 결국 자기 발등 찍게 돼 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유진이가 10억을 차지하려고 저를 해치려 했지만 결국 자신이 더 큰 피해를 당하게 되었어요. 돈도 얻지 못했고, 건강도 잃었고, 가족도 잃었고, 자유도 잃었죠. 정말 인과응보였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면서도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사연이었습니다.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사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감동적인 사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